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김포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혹시나 하는 기대 심리가 김포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리시도 공식적으로 서울시 편입 의지를 밝힌 가운데 하남, 과천, 부천, 광명, 고양 등 다른 경기도 지자체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메가시티 서울에 합류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김포 집값이 상승할 요인과 하락할 요인 모두 있습니다. 실제 행정구역 명칭만으로도 집값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많습니다. 서울, 송파, 성남, 하남 등에 걸친 위례신도시의 경우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편입 여부에 따라 집값이 1억에서 2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길 하나 두고 한쪽은 서초구, 다른 쪽은 동작구라서 가격 차이가 벌어진 사례도 이미 확인된 바 있죠. 하지만 하락할 요인도 있습니다. 김포 등 주변 도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앞으로 서울의 쓰레기 처리 시설 같은 혐오 시설을 증설할 때 가장 외곽인 김포, 구리 같은 곳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된 내용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고요. 11월 3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예고하셨죠. 아시아나 항공 이사회가 드디어 어제 열렸나 봐요. 맞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이사회가 어제 화물 부분만 따로 떼서 매각하는 분리 매각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따로 떼서 팔아도 좋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2020년 말부터 거의 한 3년을 끌어온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중요한 고비 하나를 이제 넘은 셈입니다. 이게 이런 논의가 불거지게 된 이유가 EU가 반대해서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EU의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하면은 이 통합회사가 한국과 EU, 그러니까 유럽을 오가는 항공화물 점유율의 60%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항공화물 회사들은 뭐 먹고 사냐? 예. 불공정한 경쟁이다 반발을 한 거죠. 결국 EU가 제시한 조건 그거 맞추기 위한 형태 아닌 건가요? 맞습니다. EU는 항공사 합병을 하기 위한 필수 승인국 14곳 중 한 곳인데요. 지금 11개 나라는 다 동의했고 3곳이 남았는데 EU, 미국,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EU의 승인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EU가 화물 부분이 너무 비대해진다면서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분리 매각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 매각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화물 부분 떼서 팔기로 했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이사회 승인까지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EU에다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뭐 화물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게 별로 심각하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EU가 갑자기 화물 부분 들고 나오면서 30일 이사회에서도 결국 결론을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도 결론을 못 냈었고요. 그래서 일단 미뤄왔던 결정이 어제 결국 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결정이 합병의 급물살을 타도록 해준 거네요. 이제. 맞습니다. 이 중요한 고비 하나를 넘은 셈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된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도 넘어야 될 과제들이 많고 산들이 많기 때문인데 일단 EU가 제시한 조건을 어떻게든 맞췄기 때문에 승인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 또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조건부 승인이 날 수도 있는데 일단 좋다 하긴 하는데 화물 매각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잘 언뜻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에 위반되는지 우리가 관할할 일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죠? 일단 우리 기업들끼리 인수합병은 이제 집안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공기는 세계 각국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많은 겁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면은 윗집이나 아랫집, 옆집 다 동의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집안 고치는데 문 동의서를 받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뭐 시끄럽고 소리도 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이 항공사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국을 돌아다니고 이 경쟁 환경이 다 겹치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이제 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 그거는 이제 그것도 넘어야 되겠지만 네. 인수합병이라는 게 마땅하게 살 사람이 나와야 일단 맞습니다. 뭐 흥정이라도 할 텐데요.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항공사를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화물 부분은 그러니까 국내 국적의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좀 작은 회사로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거론되는 게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이유가 이것도 문제를 좀 삼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되느냐? 그러면 결국 대한항공이 시장 다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건 또 독점 강화 아니냐?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팔라고 해서 파는 건데 만약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는 거면 애초에 합병을 승인해 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전망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외부적으로는 물론 누가 사줄 거냐 이런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이 화물 부분이 뭔가 알짜라고 저도 들었는데 네. 주주들 입장에선 알짜를 얻다가 도려내서 외부에 팔아버리면 네. 이거 주주 설득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아시아나 화물 부문은 덩치가 일단 상당히 크고요. 조단위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 매출이 한 8천억 원 가까이 났고요. 2021년에는 화물 단가가 좋기도 했지만 3조 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굉장히 이제 캐시카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핵심 부분을 떼다 팔면은 이게 기업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주 설득도 쉽지는 않은 난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주들 반대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버틴 것도 사실 화물 부분이 버텨줬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객 부분이 조금 많이 살아나면서 한 20%대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물 부분에서 일하던 화물기 조종사 그리고 인력들 또 회사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초에 대한항공이 약속했던 고용승계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설득도 어렵고 내부 구성원 설득도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후 요구 조건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주주 설득하고 내부 구성원들도 무마한다 하더라도 넘어야 될 산이 미국하고 일본도 남았다면서요. 그렇죠. 유럽이 이렇게 까다롭게 요구했는데 미국과 일본이 그냥 무사 통과를 시켜줄 가능성은 크지 않겠죠. 그래서 예. 미국은 특히 또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소송은 보통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통합은 물거덩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럴 때 쓰는 표현이네요. 네. 산 넘어 산이다. 맞습니다. 정말 이제 어려운 고차 방정 시기이고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또 이번 합병에 불리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알짜 노선을 반납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EU와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뭐 프랑크푸르트라든지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이게 알짜 황금 노선인데 이것도 반납해라라는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 서울 이 메가시티 네.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 국내 소식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제 제시를 했죠. 최근에 이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떼면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경기도 김포를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바꾼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김포구 이렇게 바뀐다는 건데 경기도 김포 주민들은 지금 이제 반반입니다. 교육이나 교통 인프라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이게 가능하겠어? 단기간에?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라는 괜히 규제만 많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건 사실 김포만 있는 건 아니라서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확대되고 있는데 구리라든지 광명, 하남 지역도 이와 관련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포에 이어서 구리도 서울 편입 의견 수렴에 적극 동참하겠다 이렇게 나섰고요. 야당은 이 같은 논의에 찬성 반대 즉답은 좀 피하면서도 현재 시도나 시군구, 읍면동으로 돼 있는 행정체계 전체를 바꾸는 행정 대개혁을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지역을 서울에 넣고 빼는 거 지금 이걸 논의할 때가 아니라 전체적인 행정 체제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앞서 이제 여당이 제시한 거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라면서 이제 맞불을 놓은 겁니다. 행정구역명이 바뀐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특히 김포 지역 부동산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던가요? 아무래도 이 호가나 이런 뭐 매수 문의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늘었다라는 현장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요. 예. 일종의 이제 기대 심리죠. 일단 주소 앞이 서울시로 바뀌면은 가격이 함께 뛰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단기적인 기대 심리가 되겠고요. 차차 이제 서울 그 시에 편입이 되면 생활 여건, 교통 여건, 교육 여건 이런 지역 가치도 함께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 심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대 심리니까 실제 매매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호가라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이 매수 문의라든지 전화가 많이 온다 이런 거고요. 호가만 조정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서는 사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특별법 만들어야 되고요. 주민투표도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 이게 넘기가 만만치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려울 거라는 거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지역 특히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호재가 다른 데까지 이제 온기가 퍼지기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동산 경기를 보면 이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이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서 9월까지 전국의 주택 착공 인허가 준공 물량이 모두 줄었습니다. 1년 예. 전보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다면서 대책을 내놓은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온기가 돌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 이슈보다도 지금 착공 물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다 보면 결국 2, 3년 뒤에 이게 다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전 그게 더 걱정인데요. 네, 이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올해 들어서 9월까지를 보면 작년보다 한 4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전체를 보면 조금씩 줄고 있지만 이 다 지어진 뒤에도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 이거는 오히려 좀 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 3년 뒤에 주택 공급이 확 줄면서 또 가격이 또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메가서울, 야당은 행정 대개혁. 뭐 속도가 나는 건지 아니면 괜히 네. 뭐라 그럴까요? 뭐 혼란만 가중시키고 네. 악재를 악재로 덮은 건지 호재를 호재로 덮은 건지 맞습니다. 모르겠네요. 일단 뭐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만들 TF를 구성했고 민주당은 행정 대개혁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서 김포를 잇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부터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또 역공세를 하고 있고요. 예. 한동안 이제 정치권 발표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거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이번 주도 경제면을 가장 많이 이제 장식했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지난주 금감원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했다 이런 의혹을 이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카카오그룹이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인 카카오 모빌리티 소식이 눈에 맞습니다.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카카오티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택시 플랫폼 사업을 하는 카카오그룹 계열사인데 점유율로 보면 국내 1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거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인데 예. 우리가 카카오티 블루라고 해서 좀 요금 조금 비싼데 빨리 오는 서비스 있죠. 근데 예. 금융감독원은 이 가맹 택시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카카오 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부풀렸다. 소위 이제 뻥튀겠다, 분식회계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매출을 부풀렸다고 말하는 근거는 뭐예요? 일단 요거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서 택시 운수 회사들의 운임,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 타고 내는 요금의 한 20%를 가맹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로열티라고 부르는 명목으로 떼갑니다. 예. 뭐 차량 관리도 해주고 특히 이제 카카오티로 손님콜을 주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받는 건데 카카오는 이렇게 받은 20%에서 16에서 17% 정도를 다시 운수회사에 지급을 합니다. 아니 받았던 돈을 왜 다시 돌려줍니까? 네, 우리가 보면은 카카오티 가맹 택시에 밖에 보면 이제 카카오 광고 해주잖아요. 이 광고 노출 비용, 게다가 택시가 또 이리저리 어디로 운행하는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거를 카카오에 제공해 줍니다. 그럼 카카오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뭐 최적 경로를 계산한다거나 교통량을 분석하는 데 쓰고 뭐 AI 등 신사업 등이 이제 쓰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운수회사에 주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는 이유는 있어 보이는데 결국 받았던 받았던 걸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이 부풀려졌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이 금감원 얘기는 이겁니다.
아니 똑같이 운임의 20%를 받았다가 거기서 16에서 17%를 돌려줄 거면 애초에 매출을 3에서 4%로 잡아야지. 20%를 매출로 잡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거는 이거 20%로 매출 뻥튀기 한 거 아니냐. 예. 예를 들어서 가맹택시가 100만 원을 벌면 이거저거 떼고 정산해서 3에서 5만 원을 가져가는 건데 회계장부만 보면 일단 20만 원 매출을 올렸다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금감원 시각이 나름 일리가 꽤 있는데요. 네. 결국 이익은 똑같은 건인데. 맞습니다. 근데 매출을 좀 크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이제 금감원 시각이고 금감원이 볼 때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작년부터 상장 주관사를 선정해서 기업 공개, 그러니까 상장 추진을 하는데 증시에 상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큰 기업일 경우에 유리하기 때문에 네. 매출을 부풀려서 기업 규모를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이게 증시 상장할 때 더 높은 값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 카카오 측은 뭐라고 반론했나요? 근데 카카오 측의 반론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앞서 운임의 20%를 떼는 거는 가맹 계약이고 나중에 광고 마케팅 그리고 데이터 제공은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인데 어떻게 이걸 하나의 계약으로 보냐. 이 두 계약은 하나만 가입해도 상관없고 강제성도 없다. 별도 계약인데 하나로 처리하는 건 오히려 그게 더 회계 기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IPO를 앞두고 매출을 부풀리는 건 오히려 불리하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인데 얼마큼 남겼냐 이거죠. 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눈 거기 때문에 매출을 크게 하면 오히려 분모가 커져서 영업이익률은 떨어진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카카오 측의 입장은 금감원 오해한 겁니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뭐 매출 부풀리는 게 현금 흐름이나 영업이익 자체는 영향을 못 준다는 거고요. 금감원은 또 재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카오 이야기대로 두 개가 별도 계약이면 4만 대에 달하는 가맹 택시 중에 아니 가맹 계약 하나만 맺은 택시는 왜 한 대도 없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고 예. 가맹 택시 입장에서는 가맹 계약 하나만 맺으면 운임의 20%를 떼줘야 되는데 뭐 광고 좀 해주고 데이터 제공하면 거의 뭐 최대 17% 돌려받으니까 당연히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양측 주장이 이제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라는 회사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 말고도 요즘 논란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제 금감원이 이번에 정밀감리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카카오 모빌리티의 증시 상장은 사실상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 주 경제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건 좀 의미심장한 소식인데 한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신사업 중에 공유 경제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그랬죠. 받았는데 여기에 상징적인 해외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워크라는 사무실, 그러니까 예. 공유 오피스 서비스를 선보이던 기업인데 한때는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한 64조 원까지도 치솟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파산 보호를 신청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은 거의 고점 대비 96%가 빠졌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음 주 정도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주에 파산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집 주변에 지나다니다 보면 이 건물 많이 보이던데. 간판 예. 많이 보였죠. 예. 네. 다른 일정도 있나요? 일단 2024년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일단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은 경제부처,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비경제부처가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낸 예산안이 이게 적절하게 잘 짜여져 있느냐 심사를 하고 11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제 요거를 의결합니다. 그러면 12월부터는 사실 본회의에 넘어가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주목하는 소식은 이스라엘 쪽인데 그쪽에 대한 소식은 없을까요? 일단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또 방문합니다. 이 마일리지 많이 쌓일 것 같은데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지금 중동 전쟁의 상황을 좀 조정하고 중재하려는 의도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란도 이제 뭐 시오니즘 국가에는 뭐 식량이나 석유 수출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예. 이 이후에 8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요. 또 오늘도 전해드리긴 했지만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장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가장 중요한 모임일 것 같네요. 이 뒤부터 온갖 서울시 인근에 있는 지자체장들과 미팅하기 시작하면 야 이게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관련 소식 업데이트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만 이 문제가 심각한 줄 알았더니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네. 미국의 의사 구인난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도 의사가 점점 더 부족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미국 의과대학협회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 미국의 최대 12만 4천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기사 하나를 냈는데 사실 제목이 낚시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 제목이 뭐냐면 미국 의사들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까? 인데요.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가 쓴 논문에 따르면 미국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35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억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전공에 따라 지역에 예.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2, 3억 원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이 같은 고액 연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미국은 매년 8만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의대 입학 시험을 치르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불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한 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게 이 이코노미스트가 던진 질문이에요. 예.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명의 사람들이 1차 진료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하겠죠. 인구 1000명당 의사가 몇 명이냐 이런 통계를 보면 미국이 2.7명이에요. 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OECD 평균인 3.7명에 미치지 못하죠. 예. 미국은 대학이 정말 많은데 많은데. 왜 이렇게 의대 졸업생 인력이 부족하죠? 일단은 이코노미스트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의대생 정원이 20년 넘게 늘지 않고 있어서라는 겁니다. 미국 의대들은 이 1980년대부터 인위적으로 의대생 정원을 제한해 왔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1980년 당시에 미국의 그 보건복지부가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 내용이 뭐냐면 1990년대가 되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의사 잉여 인력이 7만여 명가량 발생할 거다. 이런 경고가 나온 거예요. 예. 이거는 사실상 정부가 의대 입학 인원 줄이고 해외에서 온 의대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면허 따고 의사를 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걸 좀 막도록 예. 제한을 한 거죠. 결국에 의대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5년간 미국의 의대 입학생 수가 미국 전체 인구가 7천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10,000명도 채 늘지 않게 됩니다. 네. 미국에서 의사 되는 게 어렵고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의대 입학하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보건 의료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사람, 우리 국민만 뽑는다는 게 지론인 거죠. 네. 또 다른 부족 원인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너무나 긴 수련 시간을 꼽았어요. 예.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일단 대학 4년을 먼저 졸업해야 되거든요. 전공이 뭐든 상관은 없는데 주로 이제 의대 시험 볼 때 좀 유리하려면 생물학 이런 거 전공해요. 예. 그리고 의대에 입학하면 또 거기서 4년 공부하고 그다음에 국가고시 치르고 레지던시 프로그램 같은 거 거치면 3년에서 7년. 그러면 이제 대학 입학부터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건데 네. 그래서 교육비도 굉장히 상당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비슷하기는 한데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 6년 졸업하면서 국가고시 합격해서 바로 일반의로 개원하는 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역시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들에서 약 6년간의 교육 기간이 드는 것과 비교해서 미국은 의사 양성에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의사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의사 5명 중에 2명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라 이로 인한 공석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사회 문제로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는지에 대한 진단도 확실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이거를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계획을 세웠나요? 나름의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앞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만 이제 기사에 나온 걸 보면 한 2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 새로운 종류의 의학 학위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게 수요 부족에 조금 대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의사 이름 뒤에 MD라고 해서 Doctor of Medicine이라는 약자인데 예. DO라고 불리는 게 또 있어요. 예.
이거는 Doctor of Osteopathy이라고 이 정골 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네. 이거는 따로 전문 학교가 있어서 뭐 정골 수기요법, 뭐 추나 같은 과목도 따로 필수로 이수한 똑같이 의사 라이선스가 있는 학위예요. 예. 근데 이제 MD 의사들은 주로 도시같이 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농가나 시골에서는 의사들이 부족해서 이를 조금 메우고자 그 DO를 용인하기 시작한 건데 예. 현재 미국 의사 인력의 11%, 의대생의 25%가 이 닥터 오브 오스티오패틱 DO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간호사도 좀 처방을 할 수 있는 처방 간호사가 있어요. 예. 뭐 석사까지 이렇게 전공 분야를 하면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사 공백을 조금 메꾸기 위한 것 중에 또 하나고요. DO 이게 뭐 아마 그러면 학위 과정이 좀 짧거나 뭐 그런가 보죠. 조금 다른 근데 수료 프로그램은 비슷한데 좀 추가로 하는 것도 있고. 예. 아무튼 뭐 우리나라도 최근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그렇죠. 왜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의료 시스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혀 다른 의료 시스템인 미국에서도 똑같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몇 명이야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객관적인 비교를 하는 거는 힘들죠. 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얼마나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가 많냐에 따라서 그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의료 수요라는 거는 사실 고령화가 돼도 늘어나지만 소득이 증가해도 늘어나는 것 같다. 뭐 예전 같으면 뭐 안 빼던 점도 빼고 어디가 조금 안 좋으면 사진도 찍어보고 싶고 예. 왜 그런지 의사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좋은 약이나 또 치료 기술이 발견이 되면 예전에는 포기했던 사람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받고자 그렇죠. 할 테니까 점점 더 의사의 수요 또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이 기사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네요. 지금의 어떤 의사의 정원을 지금의 수요만 가지고 진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중요한 시사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소식 한번 다뤄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드디어 월드컵 개최지로 확정됐다고요? 이야, 빈살만 대통령이래네. 왕세자. 네. 한턱 쏘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최종 개최지는요. 내년 4분기 그 피파 총회에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당초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월드컵 개최권을 두고 경쟁할 라이벌로 예상됐던 호주가 유치 의사를 막판에 접으면서 이제 사우디만 혼자 월드컵 유치하겠다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개최 확정으로 이제 여기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사실 한간에는 작년에 이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하고 나서 사우디가 상당한 자극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도 이제 송경제에서 사우디의 스포츠 투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월드컵까지 개최하게 되면서 이제 스포츠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이제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노력이 좀 성과를 냈다 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간 사우디가 축구에 정말 큰 돈을 썼거든요. 정말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그 사우디 국부펀드가 뉴캐슬 유나이티드 인수하는가 하면 뭐 축구 선수 호날두, 네이마르 등을 자국 축구 리그에 영입하는 데만 거의 뭐 시즌당 2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 3천억 원? 2, 3천억 원이요. 네, 와. 쏟은 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스포츠 후진국에서 좀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유한 뭐 축구 그리고 뭐 골프, 복싱, 테니스 같이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본인들의 주체로 하려고 하면서 스포츠 강국으로 좀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물론은 이런 얘기도 있죠. 여기에는 이제 사우디가 숨기고 싶은 뭐 여성이나 인권 탄압 등의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스포츠 워싱에 악용될 거다. 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하죠. 네, 뭐 의도가 뭐든 간에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은 진짜 돈 많다. 그런데 정작 그러면 사우디는 재정 적자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재정 적자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우디는 사실 벌려놓은 일이 정말 많잖아요. 뭐 축구 선수 영입도 그렇지만 670조 원 규모의 지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있죠. 또 원전도 짓겠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관광 키운다고 리조트 여러 개 짓고 놀이공원도 짓고 항공사도 최근에 2개나 만들었어요. 이야.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지금 말씀드린 것만 다 대략 사업 예산 잡아도 예.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거든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물론 투자도 받고 있지만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걸 보고 우리는 그래 이제 사우디 돈 많잖아. 오일머니로 뭐 휘감은 왕국인데 뭐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요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지난 7월에서 9월인 이 3분기 사우디아라비아가 358억 리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조 원 가량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 적자 폭이 7배 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쓴 돈은 조금 줄었는데 들어오는 돈이 20% 가까이 줄면서 재정 적자로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유가 하락 여파가 작용했는데 이제 석유 수출로 번 돈이 1년 사이에 36%가 줄었고 뭐 일일 원유 생산량도 100만 배럴 줄이면서 원유 수입이 더 감소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앞으로 국내 또는 이제 해외 차입에 의해서 좀 자금을 조달해야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완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예, 우리 상식과는 정반대였네요. 빈살만도 뭐라 그럴까요? 주머니 걱정을 하는 네.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러면 사우디가 이렇게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뭐 특별히 방법을 강구하는 게 있나요? 뭐 일단 더 이상 오일머니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목표랑 좀 모순이기는 한데 당장의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 원유 감산을 해서 유가를 좀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사우디가 재정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배럴당 100달러에 가까운 유가가 필요하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예. 사실은 이게 가능하려면 그만큼 또 수요가 깔려줘야 되는 거라 가지고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사우디에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멀지 않은 지역의 나라네요. 파키스탄 정부가 요즘 전기 도둑 잡으려고 골머리를 앓는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전기를 훔쳐 쓴다는 거예요. 전력 절도가 사실은 신흥시장 전역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문제기는 해요. 예.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아시아 최악의 국가에 속합니다. 파키스탄 전국에 보급된 전체 전력의 약 17%가 유실되거나 도난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많게는 38%에 이르는 비율로 이 전력을 뺏어 쓰는 전력 절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만 지난해 기준으로 2,370억 루피,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원이 좀 넘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훔치나 좀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게 이 전봇대에서 나오는 전선, 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런 전력 공급선을 불법으로 전선을 또 하나 연결을 야.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선을 몰래 연결한 그걸 이제 현지에서는 쿤다라고 부르는데 예. 이제 배전 회사 직원들이 이걸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역시 연간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2015년 그 파키스탄에 대규모 정전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폭염과 습도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대부분이 이제 냉방 기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질식으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이게 다 전기를 끌어다 썼던 전기 회사의 관리 부족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예전에도 이렇게 전기 도둑이 많았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뭐 최근 파키스탄이 인플레가 상당하니까 그래서 더 높아진 거죠? 맞아요. 요즘에 파키스탄 인플레가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많이 높으니까 한 20%? 30%가 넘습니다. 오. 정확하게는 31.4%인데 예. 이게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기료만 전년 대비 약 75%가 올랐어요. 그 부담이 상당했을 겁니다. 이 전기료 급등 때문에 뭐 올해 초도 그렇고 뭐 몇 달 전에도 그렇고 파키스탄 도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말이 지금 75%지 잘 체감이 안 되잖아요. 예.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달에 48달러를 버는 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전기료가 60달러가 나왔대요. 월급이 48달러인데 전기료가 60달러요? 네. 근데 그 집에 전기 제품이라고는 선풍기 하나, 전구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파키스탄이 요즘 진짜 정말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앞서도 이제 얘기한 외환 보유액 고갈 직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화가 얼마나 없냐면 한 달치 수입에 필요한 달러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IMF는 이제 돈 빌려주는 대신에 국민들에게 이런 제공했던 석유 제품 보조금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 포기하라 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올라가고 환율 계속 오르니까 주유소 휘발유 가격 2달 전 대비해서 2배가량 또 오르고 지난해에는 또 홍수가 크게 나면서 피해도 정리가 덜 됐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파키스탄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라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덜 써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기 도둑질을 단속하는 것밖에 없겠다, 당장. 예. 그래서 지난 9월부터 대대적인 조치를 시작했는데 이후에 전력 도둑으로 체포된 사람만 18,000명이 넘고 그간 훔쳐 쓴 전기료를 회수했더니 우리 돈으로 한 1,400억 원가량을 이렇게 돌려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참 국가 상황이 진짜 말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네요. 네. 다음 소식은 조금 당황스럽네요. 태국에서 한국 여행 가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건 뭔가요? 이 요즘에 한국이 입국 심사할 때 태국인들에게 좀 불합리한 태도로 입국을 거절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태국 SNS 내에서 가지 말자. 우리 내가 이래서 입국이 거부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U2의 With or Without You입니다. 1년 이상 송경제를 담당해 주셨던 두 분의 PD님이 보직 변경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베테랑 PD와 함께 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PD님이 좋아하는 가수 골라봤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